한국도 기존의 3.5%의 기준금리가 아니고 한 번쯤은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상수에서 변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수 쪽에서도 여전히 뇌관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너무나 나이브한 전망을 했다. 약간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유는 자, 위원님과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정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였나요? 네. FOMC가 아닌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네. 아마 그거 오늘 리뷰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번 9월의 주제는 매크로 착시에 적응하는 법.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착시라는 어감이 갖는 것은 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흔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꽤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금리의 상단은 어디일 것인가에 네.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상단을 보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지어질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동되지 말자. 왜냐하면 상단을 찍었다 하더라도 꽤 오랜 기간 지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즉 횡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착시에 적응하는 법, 즉 높은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네. 경감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는 잭슨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씩입니다. 처음에 좀 투박하지만 상당 부분 메시지를 정리해 놨고요. 뒤에 가서는 이 메시지의 보충 설명으로서 자료들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제는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 경제의 재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지난달과 달리 업데이트를 하나 해봤습니다. 바로 좀 볼까요? 이 차트가 보이시는 것처럼 과연 패러다임이 바뀐 거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차트 하나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무역 개방 지수입니다. 즉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1946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해서 무역이 늘어났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빨간색 음영 처리해놨는데 그때만 공교롭게 무역의 교역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910년대 전후로 해서 1차 세계대전 대공황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무역이 줄어드는 즉 세계화 시대가 아니고 탈세계화 시대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서 이런 탈세계화 시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텍스트에 보시는 것처럼 1920년대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계화 시대는 미중 무역 분쟁도 거기에 한 결과물인데요. 탈세계화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어저께 또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은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프로젝션 전망을 한 겁니다. 올해 2023년에 상품 교역 증가율이 1.7% 증가할 것 같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2000년하고 2019년 즉 미중 무역 분쟁 바로 직전까지의 증가율이 러프하게 한 5% 정도였는데 거기에 3분의 1 토막이라는 거예요. 올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도 하반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보느냐? 내년은 3.2%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흔히 이런 굵직굵직한 기관들에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이런 전망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위험자산, 즉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환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악재가 지나갔다. 이제는 내년도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V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박자 이제 누르는 거죠. 내년 2024년도에 3.2% 증가가 올해 2023년 증가에 비해서는 높아 보이지만 과거 평균인 5%에 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더구나 올해 2023년도에 1.7% 증가라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내년도 그렇게 크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즉 V자 반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그럼 그 가운데서도 모든 상품이 준 게 아니고요. 여지없이 양극화와 쏠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친환경 제품 파란색 보세요. 오히려 글로벌리 교역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은 오히려 괄목할막에 늘었다는 게 현재의 통계고요. 그럼 뭐가 줄었냐? 친환경이 아닌 비친환경 제품은 더 줄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양극화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해자 기업들 아니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상품들은 공산품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앞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1부터 100까지 모든 상품들이 다 무역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철저히 더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로 한번 확인시켜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앞 페이지 가시면요.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좀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
중국. 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중국에 김작가 TV 매달 나오니까 아마 한 1월 달쯤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다. 오히려 2분기가 중국은 피크일 것 같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경감되고 있고 오히려 불안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정말 그렇다면 중국이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를 넘어서 디폴트로 가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을 본다는 것은 한국 경제인 것이죠. 한국 경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책적인 상당 부분 예산안 편성이 또 하반기 9월 달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입니다. 서브타이틀이 연장전을 대비할 때입니다. 연장전을 대비할 때는 뭐냐면 제가 피트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했잖아요. 통화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잭슨홀에서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진 엔간하면 기준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많은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신중하게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번 잭슨홀에서의 과거하고 크게 달라졌던 것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멘트의 핵심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점도표에서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도 예고지 그게 3월 달일지 6월 달일지 9월 달일지 12월 달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내년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그런데 그게 잭슨홀 이후에 점점 지연되고 이연되고 있다. 이제 3월 달, 6월 달, 9월 달로 점차 금리 인하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통화정책은 마무리됐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인플레이션은요, 피크아웃이에요. 공교롭게 오늘 8월 29일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PC 가격 지표가 발표되는데 헤드라인과 코어가 엇갈림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토픽은 그런데요. 통화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미국의 경기가 좋습니다. 아틀란타 연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분기 미국의 GDP 그로스가 거의 6% 가까운 5.9%까지 성장할 거다. 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 본 저희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한 3분기,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달 넘어가는 3분기 말에서 4분기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3분기의 성장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4분기 꽤 크게 또 내려가는가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9월 FOMC에 대한 프리뷰를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는 9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이때의 키포인트는 전망치의 상향 가능성입니다. 올해 전망을 아니면 내년 전망을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가 가장 포인트고요. 이게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특히나 369, 12마다 하는 이 전망치의 상향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왜 상향 조정하는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드노믹스라든지 아니면 IRA 이런 것들이 리쇼어링의 연장선상이죠. 계속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미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월 이후에 코어 PCE가 얼마나 반등하느냐 결국에는 통화정책과 결부해 보면 이번 9월 FOMC에서의 전망치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2024년 잭슨홀 한마디로 보면 저는 여전히 파월의 매둘기 가능성을 내포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잭슨홀하고 좀 달랐죠. 이번 잭슨홀은 파월 의장이 한 15분 정도 연설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서두부터 폼을 열기는 우리가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1년 만에 행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중하겠다는 것이 곧바로 9월 달에는 일단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얘기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이번 잭슨홀이 열리기 전에 대부분 궁금했었던 게 이거죠. 중립금리. 이번에 중립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키포인트였는데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이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아직까지 중립금리를 산정하기에는 위에도 아니면 아래도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중립금리를 현재 상태에서 엔간하면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연준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합된 의견을 발표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연준 내부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중립금리는 시기의 문제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앞으로도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잭슨홀의 토픽이 글로벌 경제의 구조 변화였죠. 과거랑 지금이랑 미국의 다양한 파트 중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어디가 가장 많이 됐느냐? 단연
고용시장입니다. 오늘 베버리지 곡선이라 그래서 실업률과 노동의 초과 수요, 즉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하는 구인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인데 이번 베버리지 곡선이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곡선 안에서의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시프트됐다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실업이 발생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있다. 효율성 혁명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재 월가뿐만 아니고 연준 내부에서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베버리지 곡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 뒤에 가서 차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FOMC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결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문제는 9월달 동결이 아니고 그렇다면 11월이나 12월 달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 CME 선물 시장에서 9월달 이후에 11월,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잭슨 위에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10월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10월 이후에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10월이냐면요. 작년에 6월 달이 물가가 피크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6월 달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헤드라인 CPI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핵심 물가지수가 9월 달이 피크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의 물가지표는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PCE 지수가요. 문제는 기저효과가 끝나는 올해 10월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게 곧바로 발표되는 게 11월 FOMC나 12월 FOMC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것이죠. 따라서 9월 달이 아니고 11월,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하나의 잣대, 고용과 물가 아닙니까? 이 물가를 봐야 되는데 물가는 10월 이후에 발표되는 11월 달에 바라보는 우리의 코어 핵심 PCE 물가 지표가 그때 가서 중요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중심을 잡고 모니터링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맨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있냐면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그만할 것 같습니다. 엔간하면 여기서 올려봤자 한두 번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금융시장은 적응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성장이 괄목할 만큼 육자를 바라볼 만큼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높은 수준의 금리도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홀에서는 작년과 달리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위험 선호에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이벤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리세션의 신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장단기 금리가 과거와는 다르다. 유동성이 워낙 많아져서 이제는 장단기 금리 이퀄 경기 침체로 상등식이 깨졌다라고 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이번에는 같을 거냐 다를 것이냐 저는 여전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고요. 지역은행이 파산했던 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1위 기업던 JP 모간을 비롯해서 대부분 M&A가 지속되고 있죠. 미국의 은행들이 대형화된다는 거 저는 이 부분도 대형화는 항상 시장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미국의 경제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소비 경제. 그 소비가 여태까지 왜 탄탄했냐? 고용시장이 탄탄했고 플러스 알파로 가계에 초과 저축이 많다. 저축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소비가 괜찮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내러티브였는데 그 저축마저도 이제는 소진되고 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강하게 보는 거 아마 2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GDP는 생산 측면에서 보는 미국의 경제인데요. GDI라는 게 있어요. 소득 측면에서 보는 GDP. 소득 측면에서 보는 미국의 경제 총생산입니다. 자, GDP와 GDI가 결국 시차는 있지만 보통 궤가 비슷해요. 그런데 최근 GDP는 3분기에 6자를 바라본다 할 정도로 고개를 들고 있는데 GDI는요. 시차는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연말과 올해 상반기 1분기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소득 측면에서의 뭔가 구멍이 생기고 있다. 그런 착시를 우린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높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락됐다 아니면 마지막 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신호들이 있다는 것에 종합적으로 미국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성장 없다면 중국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장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4개 돌다가 3개, 3개 돌다가 2개 돌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중국이 성장이 멈춘 다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트 가로 열고 정책 딜레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 4가지 토픽이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자, 상반기 중국의 재개방이 기대단입니다. 즉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PMI 지수를 보면 특히 알 수 있고요. 자, 조기 재개방에 대한 효과가 소멸되면서 기대했던 내수 지표가 생각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못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아웃풋 갭이 상당 기간
역성장할 때를 우리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하는데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동반해서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하면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쉽게 해석을 하죠. 그런 잣대로 보더라도 공교롭게 최근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차트로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보이는 게 극히 이례적이에요. 더구나 코로나를 차치하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거진 오랜만에 중국도 디플레이션 압력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하반기에 상당히 불안한 국면이 높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중국이 위기가 간간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97년에도 있었고요. 2008년에도 있었고 2012년 남유럽 위기 때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때도 있었는데요. 전부 공통분모는 뭐였냐면 중국이 위기가 있었던 것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위기가 나타났다는 거.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전부 다 재정정책이라는 돈으로 가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그러면 상당 부분 돈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제가 따져보니까 재정승수라고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즉 돈을 한번 넣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으냐? 이 재정승수도 과거에 비해서 약 한 24% 디스카운트 됐습니다. 즉 과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으려면 돈을 약 한 25%는 더 써야 된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 정책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을 부양하자니 공동부유론이라고 시진핑이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빈부격차가 커질 것 같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 중국은 대부분 기업들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을 개혁하려고 했더니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자본시장을 개방하려고 했더니 위안화가 7위안을 훨씬 더 훌쩍 넘고 있어서 외환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SOC 투자를 해서 성장을 이끌려고 봤더니 LGFB라고 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 부분 고갈되고 있고 중앙정부는 돈이 많지만 지방정부는 자생력이 있는 지방정부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중국의 앞으로 넥스트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여전히 불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침몰하는 아니면 가라앉는 이 중국의 큰 땅덩어리를 중국 인민은행과 공산당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 바라만 보고 있지 않죠. 결국 중국의 인민은행 PBOC가 지준율뿐만 아니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자, 이런 인하하는 것이 우리의 가격 변수로는 위안화의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자,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원화도 동반해서 약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들어서 달러원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상당 부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원화가 엔간해서는 강해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어서 중국도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딜레마 때문에 성장이 사라진 중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한국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갖고 왔던 키워드인데요. 착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시경제 지표가 약간의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고요. 어쨌든 무역 수지가 흑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키워드를 강조드렸죠. 불황형 흑자라는 거. 그냥 흑자가 아니고요.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입니다. 수입이 줄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수입을 한다는 것은 공산품일 수도 있고요. 중간재일 수도 있고 산업을 하는데 원자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크게 줄어서 불황형 흑자가 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경기 침체 앞단에 있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의 반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색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은 두 가지죠.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 대외적인 부분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결국 대내적인 부분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초미의 관심사죠.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뇌관이라는 거.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한번 대출을 풀어줘서 틀어막고 있지만 이 역시도 우리 모두 체감적으로 아는 것처럼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당 부분 동결 기조로 가져가면서 조금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금통위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전망에서 나타난 것은 어떤 스탠스입니까? 한국도 만장일치로 기존의 3.5%의 기준금리가 아니고 3.75% 즉 0.25%포인트 정도는 한 번쯤은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상수에서 변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내수 쪽에서도 여전히 뇌관이 깊어지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키는 한국이 탈중국화의 이 통과울에 무역의 구조 변화 가운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이 아니면 KDI가 올해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너무나 나이브한 전망을 했다. 숫자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약간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이유는 우리가 기대했던 수출의 정상화, 거기에 앞단에 있는 중국 경기의 개선이 실제로 중국 경제의 개선이 아니고 연착륙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 랜딩 자체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중국이 둔화되는 거에 있어서 한국이 과연 괄목
지속할 만한 한국 정부와 KDI라는 국책은행이 바라보는 성장률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연장선상에서 한국도 그렇고 착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